예, 오늘 2부 첫 순서 여야 대표 의원을 격주로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 한판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진중권 작가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문택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왔습니다. 네. 새로운 패널, 특별 패널.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선대위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요? 이제 기사 보면 선대위 구성이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진통을 겪는다기보다는 예. 역할 분담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대강의 그 얼개는 다 짜져 있고 예. 대강 그 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그 세부 조정하는 단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갈등의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째로 이제 그 사무총장 교체 건이에요. 네. 현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 가운데 이제 그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사무총장으로 다시 이제 선임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는 사실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그 선임이 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수준으로 보면 예. 뭐 충분히 권성동 의원이 정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이 맡으면 잘할 수 있다고는 제가 생각합니다. 예. 가장 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당 그 지도부 사이에서도 그럼 얘기가 어느 정도 교감이 아니 그 수준은 최고위에서나. 아니었고요. 최고위에서는 뭐 사무총장 후임 사무총장을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예. 한기호 총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자신을 임명했던 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당 대표이니까 가서 예. 나는 더 이상 사무총장으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 때문에 당에 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도 알았다라고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됐다고 직접 들었는데요. 예. 그 다음 단계에서 후임자를 누구로 정하느냐 부분은 아마 어제 그 윤석열 후보자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뭐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은 그 윤석열 캠프에서 한기호 그 사무총장에게 물러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은 당무조정권이라는 뭐 일종의 비상대권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자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우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자가 임명하면 되는데 예. 그 과정이 조금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 이준석 대표와 협의를 해서 정했으면 이준석 대표도 전혀 뭐 그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쁘거나. 예, 이보다는 좀 더 협조적이었을 텐데 예. 그 과정이 이제 캠프라기보다 하여튼 중진 의원 한 분이 이제 이 한기호 총장에게 그런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한기호 총장 그에 대해서 그냥 사실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사퇴하게 되었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예. 뭐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당내에 이제 이런 인사에 관한 것은 사실 또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수가 있어요. 예. 후보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후보자 생각이 저럴 것 같은데 내가 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그런 의사전달 과정의 그 사소한 절차적 문제에 의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는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 어제 뭐 후보자와 40분 정도 예 독대를 만나서 통해서. 이야기한 주된 내용이 아마 사무총장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다 정리가 된 제가 걸로 봅니다. 보기에는요, 예를 현 변호사님. 들어서, 예, 만약에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한 5분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조금만 아니고 얘기 조금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의 제가 문제니까 조금만 모르고 말씀드릴게요. 추측하지는 마시고요. 뭐냐면 그 외에도 지금 저 선거대책위원장 문제도 있고 예. 또 뭐 본부장 임명 문제 사실 그 문제를 처음으로 어제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후보자를 AI로 만들어서 아, 두 번째 주머니. 예, 뭐 그 저 보내는 문제 그 문제까지 전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40분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겠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내부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또 뭐 규정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선거 관련이냐 아니냐. 사무총장은 뭐 선거 관련이라면 관련이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그 모양이 중요한데. 그 우리 당의 당헌 당규 어, 해석권은 우리 당에 알고 있으니까 뭐 있습니다. 모르는 건 제3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옳지도 않고요. 대선 또 후보가 하나는 당을 장악해 이 들어가는 과정 대선의 아닌가 봐요. 모든 예, 잠깐만요. 모든 국민에 아니, 저 다 말하는 이야기하는 기회를 건데 좀 주세요. 괜히 제가 말할 기회잖아요. 아니 그건 말할 기회가 그건 아니고 말할 기회는 말 끝난 다음에 모르면서 하세요.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죠. 아니 말을 끝난 다음에 하시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반론을 말 끝난 끝날 다음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 말 하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그게 예. 아니고 모르면서 자꾸 그 그럼 나중에 사실이 끝나고 맞는 그 것처럼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지 말고 저는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죠. 절차를 예,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을 못하게 받으시니 모르겠어요. 예, 말씀 다 끝나신 거죠? 안 끝났어요. 아, 시작도 예. 못했죠. 끝났으니까 시작도 못했잖아요. 예, 예. 사실 저는 아마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알아서 미래 권력에 숙였다고 봅니다. 왜 음. 그러냐면 그 전에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무총장을 임명하거나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절차나 형식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당 대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예. 사무총장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임명하는 거 하고 언론에 이미 났어요. 누가 임명됐다.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잡을 안 서기잖아요. 이거만 내가 만약에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면 나 찬밥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나 아니면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그다음에 권선동 의원도 그러잖아요. 비서실장으로 먼저 임명했잖아요. 물론 당직하고 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캠프에서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또 사무총장도 겸직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캠프의 비서실장은 수행하고 캠프에서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당 사무총장은 당 사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예. 최소한 그건 분리해서 임명하는 게 낫지. 그러면 사실은 캠프를 그냥 당이 접수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 당대표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임명한 사무총장도 그만두게 하고 그냥 비서실장 임명하면 나는 뭐가 되지? 이런 생각 당연히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질문의 형태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우리 뭐 김정채 워낙 의원님.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마구 해대니까 제가 뭐 그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가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당이 이제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대선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만들면서 함께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뭐 그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후보 당선되었던 이명박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모두 그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곧바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사무총장 교체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대통령 후보를 올려놓고 대통령 후보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총장이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캠프 비서실장이 아니고 캠프에서는 그 총괄 그 조정을 맡았었고 비서실장은 딴 분이고요. 지금 이제 후보 비서실장으로 선대위에. 예.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그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후보자가 직접 이제 과거에 그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을 또는 이제 상임 고문님들 다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 만나니 지금 우선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전부 다 의견을 들어서 취합하고 자신도 만나보겠다. 이런 취지로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 이제 최고위에서 그렇게 발표를 예, 했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어요. 선대본부장 구성도 좀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없애는 대신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는 원톱 체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맞습니까? 그 지금 뭐 아마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 예.
총괄선대위원장 예, 김종인 그리고 또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께서도 그런 위치를 또 맡기셔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을 저는- 모셔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그분도 아마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그 기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 역할을 하실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론의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고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 카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건 그 사실이 사실-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그것을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형태로든 참여는 하실 거라고 참여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과 전 의원인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뭘 어떤 직함을 준다 뭐 이런 보도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음. 그 얘기는 사실입니까? 글쎄 지금 저 뭐 등장하는 분들에게 다 일정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아마 저 후보가 같이 만나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뭐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랄까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는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지난 12일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아직 윤석열 후보에게 100% 확신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 그 후보와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긴장감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긴장감이 있어야 또 후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그 경선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한 지 4개월이고 우리 당에 입당한 지 3개월이거든요. 네네. 그 짧은 기간 내에 어쨌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예. 그 과정에 도와준 분들 또는 나름대로는 능력 검증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예. 그런 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또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역할을 전부 조정해서 함께 가기 위한 과정에서 약간의 긴장감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근데- 그런 예. 느낌입니다. 그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당내에 그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김재호 상임 고문 이분도 이제 이재호 상임 고문. 이재호 참 이재호 상임 고문도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상임 고문단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뭐 김종인 같은 인물을 뭐 밖에서 데려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킹메이커는 한 번으로 족한데 네. 왜 김무성 자꾸 전 킹메이커냐. 의원도 이제 최근에 또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 혹시 그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원래 이재호 전 의원님이나 예.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조금 저 전에 2012년도 캠프 때도 그랬고요. 조금 부정적이셨어요. 그 이후에 저 뭐 비대위원장 맡으시거나 이럴 때 왜냐하면 이제 또 그분들은 조금 더 당의 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건 사실인데 물론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뭐 저도 공감하지만 예. 지금 대선은 사실 속설에 뭐 흔히 하는 말로 고양이 손이라도 뭐 빌려서 같이 가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 그분께서 또 통찰력을 발휘해서 선거에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켜봤었고요. 그러니까 함께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문택 조금 변호사님. 예전의 경우랑 좀 달리 보이는 게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경우는 없었어요. 대부분 딱 들어갈 때 물론 뭐 대선이 당연히 후보가 정권을 갖고 후보가 원톱인 건 맞아요. 실제로 뭐 아무리 총괄 상임이라 얘기해드려도 후보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할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정권 드리겠습니다. 원톱입니다. 이렇게 예우를 하고 또 그분이 또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이렇게 보면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두 분이 이렇게 잘 융합해서 했던 사이도 아니신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서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 파리 때 하이에나 뭐 없는 거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과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미 이제 지지율도 잘 나오고 우리가 굳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셔야 되나?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사람들 좀 바꿔야 된다, 예. 물러나야 된다. 우리 이준석 대표만 해도 오늘만 해도 뭐 하인 애들이 그런 소리 한다 얘기하는 건 그 어찌 보면 치열한 자리 싸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 뭐 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질문으로 같아요.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답변 뭐 안 하시고 싶으면 안 근데 하셔도 이제 돼요. 제가 인터뷰하러 왔는데 네, 예, 예.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2012년도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셨거든요. 예, 예. 그때는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약을 총괄하셨어요. 예, 예. 제가 그 밑에 총괄 간사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때 대선 캠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전 단계에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일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는 공약을 총괄하셨는데 예. 이제 나중에 공약에 그 경제민주화 공약을 집권하고 나면 이행할 수 있게 아예 입법화하자는 요구에 그 저 캠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사실상 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뭐 그것을 정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다만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반영하겠다. 처음에 약속할 때 출마 선언을 할 때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예, 그런 이야기였었고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의 그 선대위원장을 맡으실 때도 그때 뭐 정권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그냥 예. 선거운동이었고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때는 임기 문제로 뭐 내가 들어가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운데 그 저 뭐 언제 조금 지나가지고 내보내 조금 당이 기력만 회복하면 또 반대 운동 벌어지는 이런 것은 나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보궐선거 때까지 그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은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권에 대한 요구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 정권이다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없는데 예.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권을 달라고 요청이나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가 오간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냥 편한 말로 정권을 달라, 정권을 주면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많이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 뉴스쇼 인터뷰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에게 집착하면 성공을 못 하신다. 박근혜를 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 그 문고리 3인방 같은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정권은 집착 안 하시는 건 명백한 것 같고 다만 후보 주위의 사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자꾸 드러나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예.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오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정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모르게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진 작가님. 그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들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원래 그 경선 과정에서 약간 원팀처럼 뛰었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요즘 뭐 젊은이들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고, 그 유승민 후보는 사라져 버리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예. 조금 아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좀 그러신 걸로 그냥 추측할 뿐이고 홍준표 후보는 벌써 좀 자기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원희룡 후보든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형성이 되고 지금 이제 선대위가 본궤도에 오르면 또 스스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예. 현재도 홍준표 의원께서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고 활동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마음을 떠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선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물론 뭐 그분들이 다 우리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당에서 완전히 마음을 떠날 수도 있는 분들이 그래도 홍준표
의원과 또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예. 측면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또 우리가 당에서도 못하는 역할을 홍준표 의원께서 해주시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진 다음에 나와가지고 따로 플랫폼 만들어서 본인 지지한 사람들을 내가 계속 지지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나오는 질문들이 다음 대선에 나오실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뭐 사실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캠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시면 가장 좋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 그분들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어쨌든 잘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 그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 끌어안아야 그래도 원팀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노력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같이 가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후보가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분들에게도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실제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느 대선과 다르게 또 이번 대선은 또 배우자, 그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죠.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언제쯤 또 선거 전면에 또 유권자들과 만남을 하실까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인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렇죠. 또 사실은 이제 후보자로 선출되면 예.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뭐 이런저런 좀 뭐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께서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교성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 뵙지는 못했지만요. 근데 지금 뭐 그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본인 뭐 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도 또 온갖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듯한 그런 기세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제약의 요건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내용은 어차피 다 넘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후보로 선출되면 곧바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뭐 늦어지지만 뭐 불언간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안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 서울시장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보 부인은 안 나왔었거든요. 예. 왜냐면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이래서 지지율도 좋고 또 나왔을 때 논란도 되니까 혹시 뭐 내부적으로 굳이 나올 필요 있겠냐 수사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혼자 뛰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글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예. 자, 또 하나는 그 현재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서면 진술 요청 방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관련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한명숙 총리가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복역까지 끝냈고 그 사건을 뒤집어 보려고 예. 온갖 그 수사를 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박범계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그 총리를 어떻게든 결론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위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면 수사를 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딴 데도 아니고 공수처가 나서서 지금 수사를 하면서 입건을 했다고 발표하고 또 의견서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의견서를 낸다는데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변호인 같으면 이런 거는 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겠는데 또 그러면 또 오만해 보일까 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사잖아요.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공수처를 보고 뭐 권력 앞잡이다, 뭐 정권 앞잡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유무죄하고 이제 절차적이 지켜야 되는 건 다른 거죠. 이걸 뭐 무죄로 하려던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거 수사하고 감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방해한 게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게 뭐 유증이냐 아니냐 핵심인 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지금 다른 분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면 조사한다는 얘기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뭐 혐의 없는 데 가만히 계시면 되죠. 조사 안 하면 되는데 저는 뭐 이게 충분히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여지가 있다. 왜냐면 이게 결국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검찰이 이런 수사 과정 중에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는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뭐 저는 뭐 다른 얘기로 보는데 사실은 만약에 기소된다 그러면 후보 사퇴 문제나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공수처라는 게 사실상 윤수처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공수처가 얼마나 엉망인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수사 결과를 네. 진행되는 그 상황을 보고 이재명 그 문제는 논의해야 후보의 될 것 그 같고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뭐 대충 뭐 그냥 뭐 유동규랑 뭐 김만배 손에서 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뭐 오래 전부터 있었고 또 검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수천억의 지금 불법 행위로 인해서 수천억의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금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거든요. 뭐 처음에 업자 선정부터 그 업자들이 먼저 사람을 집어넣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각종 또 담합 행위가 있고 결국은 그 이익을 몰아주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수천억의 이익이 지금 귀속되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게 상 받을 일이지 왜 벌 받을 일이냐부터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아니고 일부가 거짓말로 드러났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19까지 걸렸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하는데 과연 이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뭐 우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 좀 의혹 제기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증거를 덮어주려고 수사를 하냐 하고 우리가 공격할 만큼 사실 수사가 엉터리였죠. 이런 검찰이 과연 수사를 했을 때 누가 믿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 요구를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겠다. 또 이제는 뭐 그냥 특검을 할 듯이 이야기하면서도 또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이 민주당 내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특검 이야기하는 거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수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특검은 절대로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되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태를 봤기 때문에 어느 특별검사가 왔을 때 이거 수사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배임죄의 공범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겁내기 때문에라도 특검을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축소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변호사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네. 이재명 후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조건부 특검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특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검찰 수사를 뭐 지켜본 다음에 당연히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검이 되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죠. 검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데 특검 하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는 조금 이미 얘기 이제 좀 들어볼게. 검찰 수사는 왜냐하면 이미 미진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고 아니, 그래서 그거는 70%가 뭐 진중권 작가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 발표를 나봐야 70%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발표한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답변 듣고 마무리할게요. 검찰 수사범위 제한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만약에 배임만 특검한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특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004년부터 관련된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결국은 아마 저는 아마 이번 특검에 관련된 중점은 누가 하느냐예요. 수사 범위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분들이 50억 클럽이니 뭐 50억 100억 관련된 사람이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대부분 검찰 고위직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특검은 검찰 출신이 특검을 했을 때는 절대로 아마 실체를 밝힐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 기소가 되면은 후보 사퇴하신다고 예, 우리 하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인터뷰하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요. 겁니다. 두 분 토론 그만해 주시고.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자, 윤석열 후보 대변인이세요? 아니요. 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더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실 기회 한 30초 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일의 최악의 최고의 그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을 유야무야 뭉개고 넘어가서는 대선뿐만 아니라 역사상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도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격주 한판 다음 주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